버핏이 작년에 썰트F에서 이 종목은 좀 비밀로 해줘라. 이거는 우리가 매수한 거를 알리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그게 뭘까 화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보험사. 처브라는 보험사. 처브가 워런 버핏이 정말 좋아할만 하네. 버핏이 정주를 좋아합니다. 지금 돈을 굉장히 쉽게 벌고 있더라고요. 자산 효율성 비율이라고 가진 자산 대비해서 현금 흐름을 얼마나 많이 창출하는 나타내는데 이게 뭐 말도 안 되게 좋아졌습니다. 2020년 이후로.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월간 그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달이 또 금방 갔습니다. 시간이 진짜 너무 쏟아같이 가네요. 네네. 그래도 계속 운동을 열심히 하나 봐요. 네, 운동은 또 삶의 일부기 때문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삶의 일부입니다. 근데 운동이 삶의 일부가 안 되는 사람들은 있지만 에릭한테는 또 삶의 일부다. 자, 13F도 사실은 우리 투자의 일부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해외 투자자들, 특히나 구루들이 어떻게 투자했는지 힌트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꼭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얘기인데, 마침 또 에릭이 투자의 일부인 13F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왔는데요. 처음에 누구부터 시작을 하면 될까요? 처음에는 이제 워렌 버핏부터인데 그 전에 혹시 13F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쵸.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13F는 이제 미화로 1억 달러 하나로 한 1,300억 원 정도 되죠. 그 정도 이제 운용자산이 있는 기관들 대상으로 해서 분기마다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실시간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해당 분기에서 45일 지나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1분기는 한 45일 이후 지나기 전인 5월 15일 전까지 그때까지 내는 건데 이게 또 자기 패를 까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종료 벨 땅 치기 전에 몰아서 다 냅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한 45일이 지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다 볼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미국 주식 기준이다 보니까 뭐 한국 주식, 중국 주식, 유럽 주식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파생 상품 이건 포함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왜곡이 있습니다. 이제 기초자산 가격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옵션을 구매한 프리미엄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때 복권으로 비유하셔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당첨금 20, 30억을 이제 복권 가격이 아니라 2, 30억으로 표기하는 아하. 네, 그런 이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뭐 보고 그대로 그쵸. 따라 어떻게 활용할까? 사면은 되냐? 버핏이 뭐 지구상에서 주식 제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쵸. 뭐 버핏이 산 거 그대로 사면 되냐? 네. 그거는 조금 무의미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45일이라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순하게 이제 따라 샀다고 해서 매도의 타이밍까지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45일 이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자기가 생각을 하고 그 주식에 이제 어떤 확고한 컨빅션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종목을 보유하고 구매를 해야지 그냥 버핏이 샀으니까 너 따라 살려면 이제 주식의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사람이 이 주식을 왜 샀지? 그럼 이 종목이 뭐지 하고 추론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실제로 이제 다른 구루들도 구루들도 다른 구루들의 이 투자 사례를 많이 좀 참고를 하고 활용을 합니다. 비레크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중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철도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워런 버핏이 이제 철도주를 먼저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비레크먼이 워런 버핏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철도주를 샀네. 그래서 똑같은 걸 사는 게 아니라 이런 특성이 있구나. 나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방면으로 투자를 해봐야겠다라고 한 적이 있고 리루 같은 경우는 리루는 요번 분기 이제 아예 그냥 관망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리루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때 이제 버핏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터지기 전에 불안한 은행 다 쳐내고 튼튼한 친구들로만 남겼는데 리루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러면은 이 은행주가 다 같이 떨어졌을 때 이 위기에 같이 넘어가지 않을 튼튼하고 저평가된 은행주를 그럼 난 찾아서 투자를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리루가 아시아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시아계들이 주로 쓰는 은행이 있어요. 거기 이제 본인이 잘 알잖아요. 튼튼하고 네, 굉장히 이런 거를. 그래서 그렇게 또 아이디어를 얻어서 투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걸 좀 참고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13F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리딩방인데 우리 리딩방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없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3F도 일종의 큰 그림에서 리딩방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나 이거 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따라하려면 따라해봐.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그 자체를 따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워렌 버핏처럼 되고 싶어서 내가 변하는 건 의미가 있어도 그냥 샀던 거 똑같이 사고 이런 걸로는 돈 벌기 어렵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지만 이분들의 생각을 우리가 추적해보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생각의 과정을 제가 좀 도움을 드리는 걸로. 네. 첫 번째는 뭐 워렌 버핏 아니겠습니까? 워렌 버핏이 또 화제가 됐죠, 얼마 전부터. 맞아요. 우선 이제 워렌 버핏 이제 버크셔서의 탑 10 종목을 보시면은 뭐 애플을 많이 네네. 덜어냈습니다만 아직도 1위고, 그리고 뭐 이제 버핏이 좋아하는 주식들 위주로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이런 것들로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버핏이 1분기에 뭘 사고 팔았는지. 그쵸. 이제 근데 이제 이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게 1분기 설틴F거든요. 네. 올해를 어떻게 시작했을까? 그쵸. 그 버핏이 올해를 어떻게 시작했을까 하면은 역시 화제가 됐던 주식 처브를 1분기에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버티 시리어스 XM이라고, 이거는 이제 미디어 그룹인데 이 인수합병 이슈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머저 아비트라지를 노리고, 예전에 또 그 블리자드를 맞아요. 인수합병 차익 거래를 노리고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또 샀고, 그리고 버핏은 요즘 제일 꾸준히 사는 게 정유주입니다. 정유주를 또 옥시덴탈을 매수를 했고, 가장 많이 매도한 거는 애플이었죠. 애플을 가장 많이 매도했고, 파라마운트 글로벌이라는 이 또 큰 미디어 회사 아니겠습니까? 이걸 또 매도를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그 미디어 회사들이 스트리밍 한때 너무 인기였잖아요. 다 그냥 너나 나나 다 스트리밍 하는데 거기 너무 과하게 투자해가지고 적자가 너무 많이 났다. 아하. 그래서 요거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금액을 보니까 지금 여기 애플 보면 애플이 9.4% 줄였고요. 총 금액 변화량도 19빌리언이니까 거의 20조 넘게 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를 산 거나 혹은 다른 거 판 거에 비하면 너무 압도적이긴 해요. 앞서 말씀하셨던 비중을 보니까 애플이 근데 그 전에 50%가 넘었었네. 이걸 이제 비중을 줄이느라고 좀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있고. 세금 이슈도 있다고 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애플에 대해서는 뭐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자기가 가진 어떤 종목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비즈니스를 가진 회사고, 심지어 버크셔서보다도 대단한 회사가 애플이다. 뭐 이렇게 뭐 애플에 대해서는 기업 자체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버핏의 투자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버핏이 작년에 설틴F에서 이 종목은 좀 비밀로 해줘라. 요거는 우리가 매수한 거를 알리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그게 뭘까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파일링 한 거 보면은 금융주인데 어떤 금융주일까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보험사. 처브라는 보험사, 특히 이제 재물보험을 위주로 하는 보험사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꾸준히 매수한 주식은 정유주였습니다. 정유주를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핏 투자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제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다. 코로나 때는 예전에 또 스노우플레이크라는 IT 회사를 사가지고, 네. 클라우드 서비스하는 회사를 사가지고, 이 버핏이 이렇게 IT 주식도 사?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번에 요즘 들어서는 그냥 자기가 원래 좋아하는 주식, 뭐 정유, 뭐 이런 쪽 보험, 네. 이런 거 위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 분기 주인공이 이제 처브일 텐데, 처브. 왜 보험사가 뭐 처브 요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세상에 보험사가 많은데 왜 요걸 샀을까? 추론해보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버핏의 과거 인터뷰를 좀 뒤져보니까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험은 유사은행이다.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객부터 어떻게 보면 그게 빌린 돈인데, 그쵸. 고객한테 돈을 빌려서 그 빌린 돈으로 수익을 창출해내는 게 은행의 본질이다. 그게 이제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보험사도 보험료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보험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보험사 역시도 고객한테 보험료라는 이름의 돈을 받고 보험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돈을 돌려줘야 된다. 한마디로 고객한테 빌린 돈으로 빨리 영업이익을 내서 돈을 잘 버는 게 그게 좋은 보험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은행이랑 차이점은, 은행은 이제 뭐 예금 이자 주는 날이나 적금 같은 상품이 만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보험사의 장점은 은행과는 달리 보험금을 주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리고 주는 것 같은 사태가 발생해도 안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보험의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아까 버핏이 말했듯이 그러면 이제 고객한테 빌린 돈으로 영업이익을 잘 내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처부가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나. 그래서 이 빨간색 박스가 이제 영업이익을 그래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네.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아하. 아름답게. 그러면 뭐 보험사만 다 이런 거 아니야? 다 요즘 돈 잘 벌지 않나라고 해서 라이벌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이제 매트라이프를 봤습니다만, 매트라이프의 영업이익인데 떨어지고 우하향하고 있네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처부랑 매트라이프랑 그 Y축의 스케일부터가 다릅니다. 단위부터가. 그렇군요. 돈을 훨씬 더 잘 먹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버핏 기준으로 훌륭한 보험사라고 할 수 있다. 현금을 창출해내는 능력이 좋다는 거죠. 버핏이 보험사의 본질이라고 한 그 영역에서 상당히 잘 해나가고 있고요. 사실 뭐 버크셔도 보험사를 인수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돈 벌어먹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버핏이 경제적 해자를 상당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제적 해자가 처부가 있을까라고 네, 한번 네. 보니까 그 최근에 제가 올해 1월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처부가 이제 주로 재물보험이라고 네.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이제 보험을 위주로 하는 회사인데 보험료를 10%를 올렸대요. 그래서 무슨 배짱으로 10%를 올리지 하고 나서 그쵸. 뭐 이게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니까 이 보험의 순 보험료 수익이라고 있습니다. 넷 프리미엄 리턴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고객이랑 보험 상품을 계약하고 나서 그걸 이제 또 재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리스크를 좀 분산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고객이랑 보험 상품 들었는데 우리가 완전히 보험금 줄 상황이 나면은 우리 생돈으로 보험금 다 줘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요거를 좀 리스크 분산하기 위해서 다른 보험사에 이제 재보험으로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좀 분산하는 대신 그 재보험사의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보험료 수익이라는 게 이 원보험에서 얻은 고객한테 받은 보험료랑 보험료에서 비용과 이제 그 재보험료로 나가는 보험료를 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험 계약에서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보험 계약을 해서 얻는 순수익이라고 보면은 나가는 비용은 보험금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고가 나면. 그렇죠. 요걸 비교해 보니까 이 보험금 나가는 돈보다 순보험료 수익이 훨씬 더 큽니다. 아하.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것도 아까 봤던 매트라이프랑 비교를 해보니까 매트라이프는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아니 이거 어디서 보는 거예요? 이거 자료는? 요건 이제 저희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멜리 AI에서 야, 이거 보면 이런 데이터들이 다 확인할 수 있나 보네요. 이렇게 보면 추이도 볼 수 있고. 네, 알겠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순보험료 수익과 이 나가는 돈 보험금에서 차이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처부가 이거 보험료 10%씩 올릴만 하네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좀 자랑을 좀 하자면 저희가 또 이 네. 10K나 10Q도 이렇게 모아서 번역해서 자동 번역해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처브에 이 10K라고 하죠. 연간 보고서. 네네네. 이걸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이 결합 비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험에.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보험사의 마진 같은 개념이더라고요. 네네. 이게 이제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마진율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결합 비율이, 그러니까 마진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한 100원 벌면 100원 매출 나면은 86원만 비용으로 나가고 14원 정도 계속해서 이 마진이 나고 있다. 다른 보험사 보니까 요 처부보다 마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처부가 워런 버핏이 정말 좋아할만 하네. 영업이익도 뭐 잘 내고 있고 이렇게 해자도 있고 해가지고 역시 처부가 버핏이 살만하다. 버핏이 또 지분을 5% 이상 획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부 지분 뜯어보니까 블랙락이나 뱅가드 같은 ETF 하는 회사 빼고는 버크셔 해서가 1위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역시 좀 오래 가져갈 생각으로 이 처부를 매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저는 이제 처부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설명을 듣고 나서 제가 느끼는 생각은 버핏 할아버지는 또 언제 또 이걸 찾아가지고 언제 찾은 거야 또 이게 다 비교해보고 꼼꼼하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살만한 회사를 살만한 가격에 이렇게 사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정유주인데 정유주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버핏이 정유주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유투자를 1955년부터 했는데 요 그래프가 이제 이 남색이 유가 그래프고 이제 초록색이 버핏이 매수했을 때, 네. 이제 빨간색이 버핏이 매도했을 때 시점으로 추측되는 시점인데 보시면 뭐 지금까지 저점에 들어갔다 고점에서 뭐 기가 막히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이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얘기를 하면 항상 여쭤보더라고요. 그럼 버핏이 유가 뭐 그러니까. 100불 뭐 이렇게 보는 거냐, 상방을 보는 거냐.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가 뭐 상방을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정도의 유가가 유지된다고 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저희가 이제 그 유가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뭐 120불까지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낮아져가지고 아, 유가가 우하향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좀 더 이제 시계열을 넓혀서 보면은 이 2014년에 이제 이 정역계를 만든 파격으로 몰고 간 그 쉘 혁명 이후로 네. 유가가 가장 높습니다. 아,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상황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유가가 훨씬 더 상단이 이 평균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때 코로나 이전에 이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여기 있는 거죠. 좀 더 높아진 거네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이제 유가가 쉽사리 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이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죠. 아까 봤을 때 이 시점에서 많은 정유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나서 아 설비 투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다가 해서 이제 이 설비 투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 이 정유기업들의 설비 투자 추이를 보면은 20년부터 우상향에서 다시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네. 근데 이게 보셔야 될 게 명목금액 기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하면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지금 뭐 설비 투자도 많이 안 하고 그러면은 남는 돈으로 뭐 하냐? 유가는 높고 그 돈으로 뭐 열심히 지금 뭐 주주환원을 하는데 지금 돈을 굉장히 쉽게 벌고 있더라고요. 자산 효율성 비율이라고 이제 가진 자산 대비해서 현금 흐름을 얼마나 많이 창출하는 나타내는데 이게 뭐 말도 안 되게 좋아졌습니다. 2020년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네, 그래서 상당히 효율성 좋게 노력을 안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어허. 그리고 그 잘 돈으로 돌린다는 얘기죠. 돈을, 자산을. 그리고 그 돈으로 역시 버핏이 좋아하는 예쁜 집 주주환원 있지 않습니까? 배당하고 자사주 사고 네. 이런 거에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버핏이 꾸준히 안 살 수가 없죠. 여기 뾰족하게 나왔던 걸 보니까 배당 성향이 100%가 넘는 부분이네요. 이때는 좀 이례적이라고 보면 그렇죠. 지금 네. 현재도 지금 거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배당 성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사볼만 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버핏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은 버핏은 자기가 좋아하는 주식만 요즘 계속 사고 있다. 좋아하는 보험, 주식을. 뭐 버크셔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보험업이었고 원래 그래서 이제 보험업을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 계속 사고 있고 그리고 정유주도 본인이 1950년대부터 투자했던 자기가 좋아하는 주식 이것만 이제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보험회사, 정유회사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버핏이 그동안 가져왔던 원칙대로 그냥 그대로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고 이걸 보면 그런 결론이죠. 사실 버핏은 죽을 때까지 하던 거 하다가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참 이런 투자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을 계속 지킨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건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주주총회에서 또 그런 질문을 했었잖아요. 누가 그 찰리 먼거가 있었다면 네. 마지막 하루 어떻게 보내겠냐. 그러니까 맞아요. 하던 거냐 똑같이 그러니까요. 할 거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던 대로 계속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만약 그게 아니라면 뭐 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다시 한번 또 이제 버핏 왜 그 구루인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버핏이 아마 애플을 노키아나 모토로라 같은 회사로 보는 것 같다. 애플 역시도 스마트폰을 이미 내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지금 둔화된 거 아닌가? 애플이 끝난 거 아닌가? 버핏은 AI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버핏이 보는 그림에서는 대장주가 끝나면서 하락장이 오는 그림을 보는 것 같고 캐시우드는 나는 정확히 반대다. 오히려 이게 상승의 신호 아닌가?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에릭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에릭이 또 이제 또 잘 팔릴 때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서틴F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데. 네, 서틴F 오늘은 또 아주 재밌는 두 분을 모셔온 것 같아요. 누구 모셔왔어요? 오늘은 이제 캐시우드와 아하. 브로켄 밀러를 제가 모셔왔는데 네. 이게 또 이 요석 아카데미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로 맞아요. 또 지금 채널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또 기름을 또 붓고자 이제 네네. 트럼프 시대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얘기해온 구루 2명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이제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힘들었잖아요. 그쵸,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어가지고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본인 개인 채널에서 조회수도 거의 안 나오고 그쵸. 이제 무관심으로 가다가 이번 영상, 이게 트럼프가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이 영상이 조회수가 터졌다고. 예, 무슨 얘기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럼 캐시우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캐시우드가 이제 미국 주식 황금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면은 역대급 불장이 올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이렇게 얘기를 하기 앞서서 캐시우드의 프로필을 간단히 알아보자면 이제 캐시우드가 하도 이제 성장주 전문가 이미지를 붙여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엔지니어 출신인가? 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네. 원래 백그라운드가 이 경제학입니다. 이코노미스트 출신이고요. 아서 래퍼 있지 않습니까? 래퍼 네네네. 옥선을 만든 네네. 아서 래퍼가 지도 교수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1세대 여성 이코노미스트였고 80년대 스타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이게 정말 예쁘네요. 네, 이 이때- 옆에 PC가 이게 지금 지금 네. 근데 80년대 찍은 사진이에요. 이때 일을 막 80년대. 시작했을 때. 네. 그러니까 80년대 그러면은 그때는 PC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근데 제가 80년대를 강조한 이유가 볼커가 금리를 막 거의 20%까지 올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금리가 더 오르냐 아니면 안 오르냐 아하. 이 논쟁이 분분했었는데 근데 잘 나가는 주류 이코노미스트들이 금리 더 오른다. 인플레 안 잡혔다라고 했는데 이제 막 신인이었던 캐시우드가 아니다. 인플레 잡혔고 이제 금리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이제 승부수를 던졌다가 캐시우드가 마친 거죠. 이래서 스타 이코노미스트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80년대 스타였다라는 이력을 강조한 이유가 이번 캐시우드가 불장이 온다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내가 잘 맞춘 80년대 레이건 시대처럼 트럼프도 이 레이건 시대처럼 될 것이다. 트럼프는 레이건의 재림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소름 돋네요. 이게 약간 좀 80년대 얘 이제 다시 돌아왔다 이런 거잖아요. 내 나이 시대가 왔어. 나 옛날 생각난다. 야 이거 지금 느낌 와 이런 거잖아요. 경제학의 야성적 충동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애니멀 스피릿. 맞아요. 야성적 충동이 다시 시장과 경제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잘 나간다고 하는데 그럼 뭐 트럼프 정책 수혜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소형 성장주가 앞으로 엄청 좋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 워렌 버핏이 또 화제지 않습니까? 워렌 맞아요. 버핏이 이제 애플을 더 팔아가지고 이제 애플이 한때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넘다가 지금 한 25% 정도로 줄었거든요. 맞아요. 4분의 1로. 그리고 또 현금을 또 역대급으로 쌓아뒀다고 해가지고 하락장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캐시우드는 이제 버핏의 움직임을 언급을 하면서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나 옛날 생각난다는 거죠. 옛날에 나 잘 나갈 때 한참 어렸을 때 형들 누나 아니 형이 아니죠 이제 언니들 누나 오빠들 이분들 다 틀렸잖아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럼 왜 이 트럼프가 레이건의 재림이냐? 우선 정책도 비슷하지만 매크로 환경도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이 그래프가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네. 그래프거든요. 연방 기준금리 그래프인데 이 회색 영역이 이 침체기입니다. 근데 제가 빨간 박스로 쳐놓은 부분이 이때 당시가 이제 레이건이 취임했던 시기거든요. 1981년이고 그리고 뒤에 이제 빨간 박스 쳐놓은 부분이 지금 이제 트럼프가 취임한 시대죠. 근데 이때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제 레이건 때도 이 금리가 피크아웃을 하고 내려오는 시기였고 트럼프 역시도 금리가 피크아웃하고서 내려가는 시기다. 근데 이제 레이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투백 리세션이 있었다. 리세션이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또 W자로 다시 한번 불황이 왔었는데 근데 트럼프는 내가 봤을 때 침체가 안 올 것 같다. 그러니까 레이건과 비슷한 환경이지만 침체가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낮아진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 경기 침체는 없다. 약간 좀 좋은 것만 다 골라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비슷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레이건 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트럼프가 레이건의 재림이고 역대급 불장이라고 하느냐? 요 그래프는 이제 S&P 500이란 기준금리를 이제 1980년대부터 S&P 500과 기준금리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 백투백 리세션이 거의 끝나가는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어마어마한 불장이 왔습니다. 근데 87년에 이제 블랙 먼데이가 터지면서 불장이 잠깐 끊겼는데 그 이후로 다시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이제 80년대, 90년대가 또 이제 대표적으로 뽑는 미국 주식의 황금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황금기가 왔었거든요. 트럼프 역시도 레이건과 닮은 꼴이니까 이런 식으로 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매크로 환경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책도 너무 비슷하다. 감세, 규제 철폐, 자금 정부 이런 게 너무나도 유사하다. 트럼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재정 적자를 늘릴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는데 레이건 정부 때도 이 재정 적자가 늘긴 했습니다. 왜냐면 레이건이 이제 감세를 하면서 세수가 줄어들었는데 이때 당시에 또 냉전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냉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가지고 세수는 줄어들었는데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이 정부 재정 적자가 이때 상당히 커졌거든요. 그러면서 채권 시장
시장이 엄청나게 걱정을 했었는데 기후로 끝났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일 거고 심지어 나는 트럼프에서 재정적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그래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세게 얘기했네요, 지금 다. 이야기 자체가 다 신선하고 아주 강합니다. 네, 그럼 왜 재정적자 문제가 트럼프에서 그러니까. 해결된다고 봤느냐? 우선 이제 재정적자의 이제 미국 역사적인 재정적자 추이를 보시면은 이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미국 재정적자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 검은 기준선 위가 이제 흑자고 아래면은 적자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1980년대 초반부터 레이건이 취임을 하면서 재정적자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한 게 이제 클린턴이 취임한 이후로 흑자로 전환이 됐거든요. 이 당시 클린턴은 이제 정부 지출을 줄이고 그리고 증세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재정적자 흑자로 전환됐는데 근데 트럼프는 이 클린턴의 정책과는 좀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흑자로 전환된다는 거지? 그러게요. 이 의문에 대해서 캐시 우드는 일론 머스크를 들었습니다. 레이건에겐 일론 머스크가 없었지만 트럼프에겐 일론 머스크가 있다. 일론 머스크를 캐시우드도 잘 알잖아요, 서로. 그렇죠. 엄청난 또 테슬라의 지지자죠. 지지자기도 하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믿는 거죠. 근데 채용 공고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 돈 안 주는데 열심히 일할 사람 뽑더라고요. 정부에 가서 무슨 짓을 할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죠. 완전히 구조조정을 일론 머스크가 해버리면서 네. 정부 쓸데없는 정부 지출을 다 줄일 거고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점은 트럼프 시대에 부채 성장률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질 거다. 그러니까 내가 빚을 빌려서 갚는 돈보다 빚이 느는 속도보다 소득이 커지고 자산이 커지는 게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거다. 그게 바로 트럼프에서 벌어질 일인데 그럼 왜 이 현상이 벌어지느냐. 트럼프가 규제 철폐를 함으로써 기술 혁신이 꽃을 피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 철폐, 그리고 성장, 촉진. 그래서 부채보다 더 빠른 성장. 그럼 뭐 부채가 무슨 문제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달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약달러를 원하지만 근데 이거는 트럼프의 뜻과는 반대로 갈 것 같다. 강달러가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레이건 시대의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강달러였거든요. 그 당시 달러가 너무 세가지고 미국이 이제 무역에서 적자를 보니까 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약달러를 일부러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러다 이제 달러가 너무 약달러가 되니까 또 루블 합의를 통해가지고 달러를 다시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레이건 때처럼 트럼프 때도 강달러가 유지가 될 것 같다. 왜냐면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ROI가 너무 좋다. ROI가 너무 좋은데 트럼프가 규제를 철폐하고 혁신 속도를 끌어올림으로써 ROI가 여기서도 훨씬 더 좋아질 거고 그리고 강달러가 되면은 당연히 인플레 잡힌다. 그리고 인플레 같은 경우도 뭐 강달러도 있지만 원자재 가격들도 보면은 이 원자재 가격도 이미 안정세고 그러니까 인플레도 잡히고 미국의 ROI도 높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이 세율도 낮고 이러면서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면서 미국이 전 세계 돈을 빨아들이면서 미국이 강달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걱정하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캐시우드는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마라. 아까 말했듯이 강달러 요인도 있고 지금 시장도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지 않다. 왜냐면 이 그래프는 이제 10년물 BEI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 그렇죠.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기대 인플레이션 최근 보면은 향후 10년간 인플레이션이 엄청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캐시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재화와 서비스와 돈과 어느 게 더 많냐 네. 상대 비율의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재화와 서비스에 비해서 돈이 많아서 인플레이션이 생겼다면은 캐시우드가 앞서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규제가 철폐가 되고 그럼 기술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기술 혁신이 늘어나면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돈보다도 재화와 서비스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자기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1%대로 내려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돈보다 재화나 서비스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이 그림에서 인상적인 거는 이런 거예요. 10년 후에 물가를 어떻게 보는지를 나타내는 표거든요. 그때 원래 인플레이션 9%까지 갔잖아. 네. 근데 10년 후에 그거는 이때도 2021년, 2022년에도 그냥 2.5%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던 거냐면은 지금 물가 9%까지 가도 10년 후에는 돌아올걸?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고 그 생각에 지금 사람들이 변화가 없다는 거죠. 연준이 어떻게든 하겠지. 뭐 금리를 올렸으면 뭘 하든 잡겠지 설마. 뭐 이런 생각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관세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관세는 경제 안 좋은데 그것도 그리고 웬 인플레 관세야? 부담되고 이런 그쵸?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 본인의 스승이었던 이제 아서 래퍼가 말하길 관세는 오히려 좋다. 이 밑에가 이 래퍼가 만든 래퍼 곡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래퍼 곡선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세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세수가 많은 게 아니라 이제 최적 세율이 있다. 세율이 너무 높으면은 뭐 노동과 투자도 줄어들고 그리고 조세피 현상도 늘어나고 이래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고 이 최적
세율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빨간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세율이 너무 낮을 때거든요. 이때 역시도 세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정부 세수가 상당히 부족해지거든요. 근데 래퍼가 말하길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이 감세하는 세수의 카운터 역할이다. 이거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는 이제 세율이 줄어들어서 세수가 줄어드는 대신 그 부족분을 관세로 채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만 잘 살겠다는 얘기네요. 미국에서는 세금 안 걷고 다른 나라에다가 세금을 걷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관세의 장점의 또 하나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아메리카 퍼스트 아니겠습니까? 그쵸. 미국만 살면 돼. 미국만 최고야. 그러니까 이제 관세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겁박을 한다. 어떻게 겁박하냐? 국내 혁신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 지켜지도록 관세로 협박하고 그걸로 협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미국 내 혁신 기업들을 해외 진출하는데 많이 밀어줄 것이다. 라고 캐시우드는 보고 있습니다. 관세가 좋아라고 할 때 그 가로 열고 미국은 좋아 이런 게 좀 들어가야죠. 한국은 아니야. 뭐 이거 관세 미국은 좋아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뭐 장밋빛 전망을 내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속도전이다. 캐시우드가 어떤 속도를 말하는 얘기를 걸까요? 하더라고요. 네. 이게 앞서 본 이 레이건 취임 당시에 S&P 500과 기준금리 그래프를 다시 가져왔는데 검색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이 레이건이 취임한 시기거든요. 근데 레이건이 취임하고 나서 주식이 바로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다. 금리는 오히려 피크아웃을 하고 떨어지고 있었는데 레이건도 취임을 했는데 오히려 주식은 하락을 했거든요. 침체를 받고. 근데 그 이유가 캐시우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이건이 취임을 하고 나서 본인 공약을 실시할 때까지 한 2, 3년이 걸렸다. 한 82년 말 이 정도 돼서야 실제로 레이건이 감세를 하고 규제 철폐를 하고 이렇게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그때부터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하. 그래서 이때 보면은 82년 말부터 다시 반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시장이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도 트럼프가 정말 자기 말대로 하나? 라고 시장이 지켜볼 텐데 뭐 지금 상하원은 트럼프의 우호적인 상황 아닙니까? 결국에 그쵸, 하원도 그쵸. 먹었고 레드 수입을 했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취임하자마자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말대로 안 하고 좀 미적지근하면은 시장이 계속해서 관망을 할 것이다. 아하. 그래서 속도전이 포인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우려하는 관세 그리고 이민 정책 뭐 등등의 그런 트럼프의 정책이 과연 이게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빨리 안 하면 못 한다는 거죠. 그죠? 중간 선거도 있는 거고요. 그럼 트럼프 시대가 뭐 이렇게 좋아지는데 그러면은 뭐가 수혜를 받을까? 이 섹터로는 헬스케어를 뽑았고 네. 이 우리가 스타일 팩터로 하지 않습니까? 뭐 소형주, 대형주, 성장주, 가치주 이러는데 소형 성장주가 잘 나갈 거다라고 뽑았습니다. 이 헬스케어와 소형 성장주가 잘 나가는 데에는 규제 철폐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규제가 혁신의 성장을 지금까지 계속 가로막고 있었는데 규제가 없어지면 이제 기술 혁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건데요. 우선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AI 수혜 섹터가 헬스케어인데 지금까지 빚을 못 봤다는 거죠. 규제 때문에. 맞아요. 요 그래프는 이제 아크가 이제 매년마다 빅 아이디어라고 그해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연초에 전망을 하거든요. 올해 이제 아크의 빅 아이디어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이 제가 빨간 박스로 칠한 부분이 이 헬스케어와 AI 기술의 연관도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요 박스 색깔이 지나면 지날수록 AI와 해당 기술 섹터의 연관도가 짙다는 건데 캐시우드는 헬스케어와 AI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뉴럴 네트워크하고 뭐 인텔리전트 디바이스 이쪽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헬스케어네요. 그렇죠. 초록색이 헬스케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AI 수혜를 받는 섹터인데 정작 주가는 안 좋았다는 거죠. 이 그래프는 이제 S&P 500과 S&P 500 내에서 헬스케어 섹터의 수익률을 올해의 수익률을 나타낸 건데 뭐 S&P는 날아갔습니다만 지금 헬스케어는 상당히 저조한 모습을 5% 보이고 정도 있죠. 올랐네요. 근데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지금 헬스케어가 이렇게 눌려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격적으로 눌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만 좀 치워지면은 날아갈 수 있다. 왜냐면 이제 규제가 그러면은 철폐가 되면은 네. 뭐가 그렇게 수혜를 받는데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캐시우드는 이제 멀티 오믹스, 뭐 다중 오믹스 혹은 다중 체학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멀티 오믹스가 뭐예요? 세포를 우리가 이제 분자 단위에서 생물을 보지 않습니까? 뭐 네. 유전체, 단백질체, 전사체, 그러니까 어허. DNA, RNA, 단백질 요런 이 분자 단위에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 분자 단위에서 연구하는 것들을 통합적으로 다 본 겁니다. DNA에서 얻은 정보, RNA에서 얻은 정보, 단백질 단위에서 얻은 정보 요것들을 전부 통합해서 한꺼번에 분석을 하는 그걸 이제 다중 오믹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규제 당국에서 자꾸 규제를 했다. 왜냐면 이게 AI에 지금 영향을 엄청 빅데이터를 다루던 분야다 보니까 AI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연구하려고 하면 자꾸 규제 당국에서 태클을 걸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이 대선 후보로 나왔던 로버트 케네디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우리나라처럼 보건복지부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로버트 케네디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취임했을 때 실증주의로 다시 회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실증주의라는 걸 결국엔 이제 에비던스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증을 하는 연구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럼 AI로 연구하는 멀티오믹스가 딱 여기 맞는 거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밀어준다고 그냥 얘기를 한 거다. 이 분야를. 그래서 여기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캐시 우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잠깐 고려를 하셔야 될 게 로버트 케네디는 음모론자로 또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 거부 운동 이런 것도 옛날에 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캐시 우드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다중오믹스가 뜨면은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까에 대해서 CRSP, CRISPR Therapeutics를 뽑았습니다. CRSP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오믹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신약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신약 출시를 했대요. 이미 지금 이 기술을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규제만 철폐되면은 날아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규제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영향 많이 받는데 고려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형 성장주가 뜰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소형주가 힘든 이유에 대해서 역시 이것도 규제를 뽑았는데 이 그래프는 이제 작은 기업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향후 전망을 어떻게 하냐. 자기 사업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냐를 나타내는 인덱스인데요. 이게 이제 중소기업들이 최근 5년 들어서 가장 심리가 안 좋습니다. 왜냐면 캐시우는 여기서도 규제 얘기를 꺼내는데 특히 지금 이 소형 성장주 한마디로 작은 기술혁신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이 요즘 안 좋았던 이유가 유동성이 부족하다. VC들이나 이런 곳에서 자꾸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VC가 규제 당국의 발목을 잡혔다는 거죠. VC가 어쨌든 이런 작은 혁신 회사들에 투자를 한 이유는 결국엔 엑시트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뭐 이 기업들이 상장을 해서 IPO를 하든 아니면 다른 기업의 인수합병을 되든지 이런 게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근데 FTC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인수합병을 관리하는 규제 당국에서 인수합병 하려고 하면 계속 다 퇴짜를 놨다. 그러니까 이제 VC 입장에서는 엑시트할 방법이 하나 사라진 거죠. 인수합병이 계속 퇴짜를 맞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VC들이 좀 지갑을 닫았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규제를 철폐를 해가지고 M&A가 활발해지면은 이 작은 혁신 기업들, 그러니까 소형 성장주가 다시금 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같은 경우는 뭐 말해 뭐해 수준이죠. 네. 말해서 뭐하냐 이런 거네요. 당연히 좋지. 이런 당연히 거네. 좋지. 당연히 좋죠. 말해 뭐해 수준인데 캐시우드는 크립토 입장에서 악의 축이 게리 겐슬러다. 여기다 이거 써놓으셨군요. 게리 겐세이슬러. 계속 겐세이를 놔가지고 크립토가 네. 크립토 인재들이 해외로 다 나갔다. 미국 내 인재들이. 이게 또 중요하네요. 크립토 인재들이 나갔다. 그쵸. 네. 미국 내에서 뭘 하려면 SEC에서 계속 발목 잡으니까. 근데 이제 규제를 철폐하고 나라에서 밀어주면 이 인재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거고. 그리고 SEC도 내가 이제 내부에서 SEC 내부에서 게리 겐슬러한테 크립토에 대한 리서치를 전달을 하는 이 리서치 팀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리서치 팀은 정작 크립토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게리 겐슬러 얘만 좀 안 좋게 보고 있던 거다. 그래서 이제 SEC 분위기 자체도 크립토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수장만 바뀌면은 문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 선거에서도 확인됐듯이 이 크립토는 뭐 민주당, 공화당 이런 문제가 아니라 초당적인 이슈라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건 뭐 누구도 태클 걸 사람이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면은 단순히 그냥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뭐 솔라나가 오르고 막 이 정도가 아니라 다시 잊혀졌던 디파이라든지 웹3라든지 이런 블록체인 생태계가 꽃을 피울 것이다. 그래서 블록체인 생태계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캐시우드의 장밋빛 그림에 태클을 거시는 거장이 한 분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아니 버핏이 팔았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저 최근에 이제 13F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버핏을 보니까 주식을 안 사고 그냥 다 팔았더라고요. 거의 매도의 3분기라고 볼 수 있는데 현금도 역대급으로 쌓아뒀다고 하고 근데 캐시우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핏이 보는 그림은 아마 주식 집중도 한마디로 이제 올라가는 주식만 올라가는 상황이죠. 근데 올라간 주식 집중도가 지금 되게 높은 상황인데 여기서 이 집중된 주식, 그러니까 대장주가 좀 둔화되는 그림을 본 것 같다. 근데 역사적으로 하락장을 보면은 이제 주식 집중도가 높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올라가는 주식만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 올라가는 주식이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락장이 시작이 됐는데 버핏이 볼 때는 애플이 이 그런 샘플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캐시우드는 버핏이 아마 애플을 노키아나 모토로라 같은 회사로 보는 것 같다. 노키아나 모토로라도 이제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냈습니다만 그리고 성장 동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애플 역시도 스마트폰을 이미 내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지금 둔화된 거 아닌가? 애플이 끝난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뭐 캐시우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애플이 AI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역전을 할 것 같은데 버핏은 AI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다. 버핏이 보는 그림에서는 대장주가 이제 끝나면서 하락장이 오는 그림을 보는 것 같고 근데 나는 근데 이게 그러면은 버핏 할아버지는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시면 좀 궁금하네요. 아니
애플을 저기 노키아처럼 보면 삼성전자는 뭘로 보는 건가? 근데 오늘 이제 어제부터 해가지고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삼성전자 좀 오르거든요. 자사주 매입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간에는 야 이거 버핏이 그냥 너무 싸다고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제 어쨌든 AI 혁신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애플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같은 이제 기존의 이제 대장들이 어떤 이제 결과로 이어질지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캐시우드는 생각이 다르겠죠? 네, 캐시우드는 나는 정확히 반대다. 아 정확히 반대다. 네. 아 네. 네, 그 주식 집중도를 보면은 4월부터 이게 좀 해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주식만 오르다가 요 집중된 게 좀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4월부터 요렇게 추이가 가고 있는데 캐시우드는 반대로 그러면 이제 상승장을 보면은 주식 집중도가 해소가 되면서 다른 주식으로 상승의 물결이 퍼지면서 상승장이 더 치고 나간다. 역대 상승장들을 보면은 그래서 나는 정확히 그런 그림을 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게 상승의 신호 아닌가라고 판단한다라고 이게 얘기했습니다. 괜히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는 놈만 가고 나머지는 안 가.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얘 그냥 빠지든가 아니면 얘도 올라가든가. 그렇죠. 근데 이제 캐시우드는 이걸 보고 있는 거고 버핏은 이걸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설명이네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캐시우드가 보는 그림은 금리가 낮아지면서 한마디로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만기가 긴 자산들, 성장주, 코인 이런 자산들이 다시 탄력을 받는 그림. 한마디로 뭐 2020년 같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재밌는 게 2020년에 이제 주식이 탄력을 받았을 때 자산시장이 탄력 받았을 때 야성적 충동이라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캐시우드도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야성적 충동이라는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2020년 코로나장과 같은 그림을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근간에는 역시 규제 철폐와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이제 기업이 투자가 증진이 되고 이게 이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걸 보고 있는데 법인세 인하라는 게 참 학계에서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그렇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법인세 인하한다고 뭐 주식이 좋냐 안 좋냐라고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 조건은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를 하면은 기업이 투자가 증진이 돼야지 이제 선순환이 되는데 독과점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의 구매력이 낮다든지 기업이 주주들이 워낙 사익 추구를 해서 기업 투자를 안 하고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잉여금을 쌓는다든지 이런 데 집중하면은 법인세 인하가 선순환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좀 중론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 선순환으로 갈지 아니면 기업들이 그 선순환 고리를 안 탈지 요거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사람들이 우려하는 인플레와 부채 문제는 성장으로 찍어 누르면 된다. 그리고 성장으로 찍어 누르는 거는 아까 일론 머스크로 대비되는 그 기술 혁신의 물결이 앞으로 이 생산성을 엄청 끌어올릴 거기 때문에 인플레와 부채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게 캐시우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캐시우드가 이제 과거의 레이건 시대를 떠올리면서 그때 그랬다. 근데 이제 잘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얘기도 했고 법인세 얘기도 했고 관세 얘기도 했고 이민 문제 얘기 다 했지만 그냥 트럼프가 잘할 거다 이런 거네요. 야 그냥 잘할 거야. 일론 머스크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가 잘할 거야. 규제도 철폐하고 법인세 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돈 안 가져갈 테니까 니네들이 써. 니네들이 잘하는 걸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막았던 규제를 이제 풀어주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는 캐시우드가 맞을 수 있을지 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빠지는 주식 버핏이 왜 샀을까? 이 회사의 장점이 꾸준한 현금 흐름 창출 그리고 앞으로 현금 흐름도 늘어날 것 같고 늘어난 현금 흐름으로 주주와는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게 장점인데 그럼 이 강점인 현금 흐름 대비해서 주가는 얼마나 고평가되나 저평가되나를 보면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거의 뭐 한 4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사면은 버핏보다 평단이 낮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거 더 기회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자,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 저는 파리에 있고, 에릭은 지금 한국에서 줌 연결 통해서 급하게 서틴F 이야기를 해보려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또 이게 줌으로 촬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 추억이 줌이- 생각나네요. 맞아요. 옛날에 줌으로 참 익숙했는데,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썰틴F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4년 4분기 썰틴F가 공개가 돼서 거장들이 뭘 투자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썰틴F에 대해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게 운용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기관들은 이 해당 분기별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이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서 뭐 1억 달러 이상이면은 솔직히 미국에서는 웬만한 기관들 다 해당되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주시하는 구루들이 뭐 말은 이렇게 했고 실제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염두에 두셔야 될 분이 이제 시차가 있습니다. 이제 해당 분기가 끝나고 45일이 지나기 전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지금 공개되는 건 이제 4분기
포트폴리오 내역이고, 그리고 뭐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누락이 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코스피라든지 뭐 유럽거래소라든지 이런 곳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이 표기가 안 됩니다. 미국 주식만 한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을 산 가격인 프리미엄이 아니라 이 기초자산 가격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이제 왜곡이 있다는 점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추이를 좀 알 수 있다. 이런 네. 거죠. 네. 네, 우선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한 투자자. 버핏은 어떻게 그쵸. 투자했는지 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서틴F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이죠. 그렇죠. 네. 네, 우선 버크셔 서웨이가 4분기에 가장 많이 팔고 가장 많이 산 탑5 종목은 이렇습니다. 딱 이 숫자를 보시면은 감이 오실 텐데, 아, 역시 버핏은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매도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음흠. 내역들도 대부분 소액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음. 버핏의 이 설틴F 추이를 보면은, 설틴F라는 게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니까 버핏이 미국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그 추이를 보면은 작년 내내 그냥 미국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식을 줄이고 음. 있고, 뭐 실제로 보도에서 계속 나왔지만 버크셔 서이가 뭐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놨다. 그래서 워렌 버핏 본인도 이런 시기에는 현금 보유가 답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음. 하기도 했고요. 뭐 그러면은 버핏의 이번 설틴F에는 볼 게 없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 음. 버핏이 후계자를 정해놨잖아요. 근데 그 네. 후계자들이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 소액은 후계자들이 주관하되 거액은 이제 버핏이 아직까지 주관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매수 규모를 보면은 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라는 거는 이 정도 사이즈면은 버핏이 투자했겠다라고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는 일단 소개를 드리자면은 뭐 사진에도 보듯이 이제 주류 업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모델로나 코로나가 유명하죠. 이런 맥주부터 네. 시작해서 위스키나 와인 같은 이런 술들도 파는 회사인데, 근데 이 회사를 왜 샀을까, 버핏이. 현재 이 회사의 주가 추입니다만, 이 빨간색 박스로 표시해 둔 부분이 버핏이 매수한 시기를 제가 표시해 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네. 하락 추이에서 이 주식을 매수했는데, 우선 이 어허.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유에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맥주 말고도 와인이나 위스키 음. 같은 술들도 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매출의 한 20%를 차지하는데 이런 와인이나 증류주 사업 부문이 부진했다고 합니다. 적자가 나고 계속해서 음.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요즘은 비싼 술을 잘 안 사 먹는데요. 음. 소비가 좀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비싼 술이 안 팔려서 발목을 잡힌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 이제 모델로 코로나 멕시코 맥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 네네. 멕시코 맥주의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이제 맥주를 생산한 다음에 미국으로 가져와서 파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가 어. 관세를 멕시코에 때려버리면은 아.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니까, 특히나 이 트럼프 대선 시즌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로 주가가 상당히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네. 그쵸. 취임하고 나서 이제 관세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주가가 거의 급락을 했죠. 이 그림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여러분 좀 자신감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버핏도 이럴 때가 있어요. 버핏도 사자마자 빠질 때가 있네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빠지는 주식 버핏이 왜 샀을까? 음. 우선 이 회사가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을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이 회사의 발목을 잡는 와인이나 증류주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 이거 안 팔리는 술들 아. 이런 거 우리 이제 정리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안 팔리는 보드카 사업은 아예 매각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이 주력 산업인 맥주 사업 한 매출의 80%를 차지하는데, 이 맥주 사업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 회사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현금 흐름을 잘 창출해 가고 있고, 그리고 이 멕시코 공장에 설비 투자를 한 3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이 설비 투자가 이제 음. 마무리 단계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설비 투자로 빠져나갈 돈이 없다 보니까 이 현금 흐름이 앞으로도 개선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비 투자로 인해서 비용이 줄어들고 생산성이 늘어나면서 이거 역시도 현금 흐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음. 그리고 이 회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현금 흐름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상향 음. 조정했는데 그 늘어난 현금 흐름은 우리는 자사주 매입 열심히 하고 배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버핏이 음. 좋아하는 가장 예쁜 짓 아니겠습니까? 이 버핏이 좋아하는 그쵸. 예쁜 짓을 산다고 하니까 이 버핏이 손이 안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정책을 하면서 이 순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에비타 대비해서 네네. 순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이 회사의
부채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부채 부담을 목표치 이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부담을 잘 유지를 하면서 부채를 잘 유지를 하면서 주주환원을 잘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멕시코 관세 악재 같은 경우는 버핏이 뭐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최근 다른 구루들이 이런 관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거 시장이 너무 공포에 빠진 것 같다.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같다. 트럼프 일기를 봐라. 좀 정치쇼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버핏도 그런 식으로 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의 장점이 꾸준한 현금 흐름 창출, 그리고 앞으로 현금 흐름도 늘어날 것 같고, 늘어난 현금 흐름으로 주주환원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게 장점인데, 그럼 이 강점인 현금 흐름 대비해서 주가는 얼마나 고평가되나 저평가되나를 보면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거의 뭐 한 4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 정도 정도면 수준이네요. 살만하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음. 사면은 버핏보다 평단이 낮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거 더 기회라고 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괜찮은 듭니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일단 버핏보다 싸게 산다. 할인합니다, 여러분. 버핏보다. 그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버핏을 이야기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마 이번 5월 달에도 주주총회를 하잖아요. 오마에 가서 이제 주주총회를 하게 될 텐데 저도 이제 2년 전인가요? 벌써 이제 3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갔다 오면서 들었던 이 생각이 언제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돌아가시면 이제 주주총회는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버핏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다면 만약에 이제 돌아가시길 바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나이가 워낙 많으시고 찰리 머거도 돌아가시고 했으니까 이분이 쌓았던 그 철학적인 뭔가 가치가 있잖아요. 이 투자와 관련된 투자 철학과 관련된 큰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를 이렇게 쭉 이어가는 누군가 이제 뭐 버핏이 돌아가시면 버핏의 제자들이 구루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들의 이제 이야기들도 귀 기울여 봐야 될 것 같고 이 정신들이 살아서 계속 영향을 얼마나 많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버핏이 오랜만에 뭐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딱 버핏다운 그런 투자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